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95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기말 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결산 절차는 무엇인가? 자, 먼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실기화면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계정과목에 관련된 확신이 들지 않는 게 있다면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됩니다. 꼭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실기화면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회계의 순환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일반 점표할 때 먼저 거래가 있죠. 거래를 식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계를 합니다. 이 분계장에 있는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게 되죠. 이 과정을 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말 결산 수정 분계하기 전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여기서부터가 결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말 수정 분계가 끝이 나고 나면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는데요. 참고로 시산표란 말은 차별의 금액과 개별의 금액이 정확한지 아닌지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하기 전에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결산이 끝나고 나서 시산표를 다시 한 번 더 작성해서 결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수입과 비용 계정부터 먼저 마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무상태표 계정이 아니라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을 먼저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인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마감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재무제표 5가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내 주변에는,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무엇이 흘러다닌다? 항상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변에는 현금이 흘러다닌다. 주석, 변, 자본 변동표, 그리고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이 5가지를 재무제표라 그러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자, 일단 재무제표 작성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1번은 무조건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기말 수정 분계하기 전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되어야 되며, 두 번째가 기말 수정 분계가 되어야 되고, 세 번째가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하게 되며, 재무제표 작성이 네 번째가 되겠네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핵심이네요.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바꾸기 쉽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 상품으로 취득 당시, 구입하는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자산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취득 당시가 만기가 3개월 안 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샀었는데 만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 한 6개월 전에 샀었는데 만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이유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회계에서는 1개월을 90일로 봅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인 자산입니다. 여기에는 통화 대용증권, 실제로 돈은 아니지만
돈에 준용해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각종 수표들 그리고 우편환, 전신환,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요구불 예금, 요구하면은 찾을 수 있는 예금 가장 대표적인 게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당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우표는 소모품 정도로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과 수입정지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선일자 수표는 미래의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선일자 수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좌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게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 날짜로 끊어줄 테니까 일주일 뒤에 은행에 가서 찾아라. 그러면 우리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미래의 날짜를 발급일로 해서 발행하는 것이 선일자 수표가 되며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국세환급통지서. 자, 국세환급통지서를 받게 되면 대부분은 환급되고 나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는 순간 이미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고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며칠 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아니라 그랬죠.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 이런 것 등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우편환증서 요것도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 이 우편환증서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직원 가불금, 우리 주임종 단기 대여금 또는 직원한테 돈 빌려주는 거 있죠. 가불해주는 거. 단기 대여금 또는 주주, 임원, 종업원, 주임종 단기 대여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기압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에 해당되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적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의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네요. 다 더해보시면 74만, 요거 2만원이 아니네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20만원이네요. 이렇게 다니까 50만원, 74만원. 요게 70만원인 줄 알고, 또 해보니까 20에 60만원이 이상하다 싶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으며, 사실 이 2번 문제는 전산에게 2급 정도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T자 계정이죠. 이렇게 보시면 T자 계정입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나와 있네요. 빈칸에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T자 계정 과목을 T자 계정을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월 30일 외상매출금 XX 되어 있는데요. 이거 분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차변에 이렇게 계정 과목과 돈이 나오게 되면 대변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위에 빈칸에는 위에 있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손상각비가 나와 있네요. 대변에 나와 있으니까 차변에 대손상각비 적어주시고 비어있는 변에는 위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1월 1일 전기 2월이 5만원이네요. 그래서 1월 1일 전기에서 대손충당금 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작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했겠죠. 그것이 올해 2월되어 넘어왔단 말입니다. 두 번째 4월 30일입니다. 자, 분계를 보면 대손충당금 얼마입니까? 4월 30일 XXX. 자, 4월 30일 외상매출금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4월 30일은 지금 알 수 없네요. 요거는 일단
빼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에 해당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자, 4월 30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네요. 단기 중 횟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은 5천원이다. 자, 이거 보시면 4월 30일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 돈이 5천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외상 매출금이 대변에 와야 된다 그랬죠. 요거 오타입니다. 외상 매출금 외출 적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5천원이 되고요. 다음 비어있는 데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왜? 지금 보니까 단기 중 횟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돼서 대손 처리엔 외상 매출금은 5천원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4월 30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임을 알 수 있고요. T자 계정에서 4월 30일 날 외상 매출금이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이 외상 매출금 얼마? 5천원. 비어있는 면에는 대손 충당금 5천원. 이렇게 하고 나면 자, 일단 우리가 여기에 대손 충당금이 5만원이 있었습니다. 넉넉하니까 이렇게 처리했고요. 물론 일부 있었더라면 있는 만큼 대손 충당금, 없는 만큼 대손 상각비, 아예 없었더라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했을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은 4만 5천원이 남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12월 31일 차기 2월이네요. 차기로 2월되는 대손 충당금이 7만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내가 여기까지 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였습니까? 4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기로 2월 되는 금액이 얼마? 7만원. 그러면 얼마만큼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나요? 2만 5천원이죠. 4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을 더 적립했어야지 7만원이 차기로 2월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만 5천원이 되겠네요. 왜? 차기에 2월 되는 금액이 7만원이고요. 지금 기중의 잔액이 얼마? 4만 5천원. 빼면은 2만 5천원만큼 대손 충당금에 설정을 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T자 계정 과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크게 문제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다음 중 기업에게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영업 외 수익이 되겠죠. 우리가 영업 수익은 매출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거 매출 수익이 영업 수익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들 영업 외 수익이네요. 이자 수익, 돈 빌려줘서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돈 받는 거니까 이자 수익, 영업 외 수익입니다. 배당금 수익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업 외 수익입니다. 남회사 주식, 단기 매매 정권 등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게 되죠. 그게 배당금 수익. 로열티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특허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돈 받는 거 로열티. 예,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상품 판매 수익은 상품 매출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영업 수익이 되겠죠. 매출 수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넘어갔네요. 자,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정액법이죠. 정액법이란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것을 정액법이랍니다.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 연수가 되겠죠. 따라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내용 연수 나누어주면 되겠죠. 생산량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감가란 뜻이 감가, 덜감, 각가, 자산의 가치 감소 또는 소멸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각입니다. 갚을 상, 물리칠각, 보상하여 갚아준다 또는 가치 감소분을 떼어내거나 뺀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가치 상승분을 가산하거나 더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가상각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 상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이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우리가 전산에게 1급부터는 사채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채를 상각하게 되면 빼는 것만 상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채 상각하게 되면 가치 감소분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가치 상승분을 더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각이라는 것은 무조건 빼는 것이 아닙니다. 뺄 때도 있고 더할 때도 있는데 앞에 감가가 합쳐지니까 가치 감소분을 떼어낸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가상각의 주 목적은 취득 원가의 배분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우리 전산에게 1급 시험에 응시하시면서 이 공식은 모르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이론 시험에 한두 문제 출제가 되오니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 자, 무형자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특징이네요. 첫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지급하고 구입한 무형자산만,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고 일반적인 감가상각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액은 원칙적으로 0원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고 그게 없다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형자산 개발입니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는데 연구단계에 지출한 비용은 경상 연구 개발비가 되고요. 개발 단계에 지출은 개발비가 됩니다. 그런데 연구 단계인지 개발 단계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을 때는 연구 단계에 지출로 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찾는 거죠.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죠. 즉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1번 정확한 말입니다. 화폐성 자산이 아니라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두 번째,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이다. 예, 2번 맞는 말입니다. 우리 회계에서 비로 끝나면 다들 비용인데요. 자산인 게 딱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이 개발비입니다. 세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답은 몇 번? 3번. 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한 것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거, 브랜드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따라 무형자산이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가 있는데 애매한 경우는 연구 단계의 지출로 본다라는 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각 계정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함. 자,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네요. 이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계정 과목들이 나와 있죠. 내가 확실히 들지 않는 계정 과목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하셔서 따다다닥 치보시면 다 나옵니다. 찾으셔서 더하시면 돼요. 감자차손, 자본조정입니다.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잉여금이죠.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것도 자본잉여금, 자기주식 자본조정입니다.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자본 계정들인데요.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이 있습니다. 자, 회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고구마 줄까요? 감자 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나는 고구마 좋아하는데요. 자격증 따고 그때부터 고구마 드시고 자격증 따기 전까지는 무조건 감자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주식 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 6가지가 자본 계정들입니다. 실무 문제도 이 자본 계정이 나오면 반드시 상대 계정,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실무 문제를 풀이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의 제시가 없다 하더라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그대로가 답이 되고요. 있다면 있는 만큼은 반드시 상계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실무에 필요한 거 매도가능증권 평가익과 평가손실도 자본 계정입니다. 즉 당기의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자본 항목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지 실무 시험에서도 그리고 전산 세무이급, DAT급, 그리고 FAT급 다 출제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 다음 중 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세무의 당기 손익 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영업이익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영업이익은 매출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됩니다. 따라서 이쪽 대충 봐도 이 4개 중에서 영업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물론 계정 과목을 아시고 그것이 판매비와 관리비인지 모르시겠거든 컨트롤 F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을 중고 매매 상사에 판매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했네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나는 모르는데요. 컨트롤 F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컨트롤 F. 두 번째, 사업 운영 자금에 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비용이네요. 이자 비용도 뭐 영업 외 비용이죠. 컨트롤 F. 다음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800번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기말 결산 시 외화 예금에 대해서 외화 환산 손실 영업 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정과목이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누른 다음 계정과목을 입력해 보시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론 문제를 푸실 때는 계정과목 및 주교 등록을 잘 활용하시면 최소 한두 문제 이상은 맞추실 수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원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 되는데요. 자, 원가에 3요소가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원가의 3요소가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고도 합니다. 기본원가와 기초원가란 무엇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그리고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잖아요. 직접 노무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자동화 되어서 사람도 필요 없는데요? 아니요. 그 자동화 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어쨌든 사람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본원가, 기초원가가 되며 가공원가 또는 가공비라고 합니다. 가공이 무엇인데? 갈고 닦고 조이고 하는 거. 갈고 닦고 조이고 하는 거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직접 노무비. 갈고 닦고 조이고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기라든지 이런 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조간접비. 그래서 직접 노무비와 제조간접비가 가공비가 됩니다. 직접비,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 그러니까 내가 볼펜 하나 만드는데 1g이 든다고 플라스틱이 1g 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볼펜을 10개 만들었습니다. 볼펜 플라스틱 몇 g이 들었을까요? 10g. 이렇게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가 뭐? 직접비. 그리고 직접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접 재료비가 됩니다. 그리고 간접비입니다. 직접적으로 추정하기가 참 곤란한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조 간접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공장에는 우리 공장 제조를 위해서 전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장의 도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텐서 주위에 공장 주위에 불을 켜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전기세 같은 경우 직접비가 아니죠. 추적이 곤란합니다. 그런 것이 간접비가 된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자, 고정비.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뭐 항상 일정하게 들어가는 원가가 고정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잘세, 임차료가 되겠죠. 자, 우리 공장에 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10개를 생산하든 100개를 생산하든 50개를 생산하든 이렇게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달세는 항상 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 지급되는 거, 뭐 고정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변동비. 자,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아예 생산하지 않으면 문을 닫으면 아예 안 드는 거. 그게 변동비가 됩니다.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원가. 가장 대표적인 게 재료비 아니겠습니까?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많이 들고 아예 휴업을 해버리면 하나도 들지 않죠. 직접 재료비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준변동비. 자, 이거 두 개가 좀 애매합니다. 준변동비와 준고정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둘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준변동비는
변동비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준고정비는 고정비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변동비 조업도가 0인 경우, 즉 조업도란 말은 생산량이 0,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액이 발생하고, 또한 조업도가 증가하면 거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원가 요소입니다.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자,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조업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아예 생산하지 않아도 이렇게 일정 부분 덜고 그리고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돈이 많이 드는 거, 준변동비고, 준고정비는 계단 원가라고도 합니다.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 관련 범위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나면 또 더 드는 거.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회사 공장에 기계가 있는데요. 이 기계가 한 달에 만들어 낼 수 있는 제품의 개수는 1000개입니다. 그러면 0개부터 1000개까지는 똑같이 한 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주량이 많아서 13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기계장치를 하나 더 구입해야 되겠죠. 빌려오든지. 이렇게 특정 범위가 있습니다. 빵개에서 1000개까지는 똑같은 돈이 들다가 1000개에서 2000개까지는 같은 돈, 2000개에서 3000개까지는 같은 돈, 이렇게 계단식으로 변경이 된다고 계단 원가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 자, 준변동비와 준고정비의 차이점입니다. 준변동비는 변동비의 비중이 더 많이 차지하고요. 준고정비는 고정비의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준변동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수험생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면 이것은 변동비입니다. 준변동비가 아니고요. 준변동비는 이렇게 출발이 되죠. 0이더라도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요거는 변동비 0일 때 0인 것은 변동비가 된다라는 거. 이 두 개를 의외로 놓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를 말한다. 1번 맞습니다. 원가의 3요소죠. 두 번째, 직접 재료원가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과 단기 원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말로 놓으니까 이렇게 힘들죠. 단기 원재료 사용액은 기초 플러스 단기 마이너스 기말이죠. 그 말입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하여도,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조업도가 증가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말을 바꿔서 생각하면 좋아요. 자, 제품 생산량이 증가하네요. 많이 생산하면은. 그리고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이란 말이 한 개당입니다. 한 개당. 한 개당. 고정비가 되고요. 고정비의 대표적인 게 달세, 임차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달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볼펜을 한 달에 100개 만듭니다. 달세를 100만원 줘요. 그러면 달세, 볼펜 한 개당 달세는 얼마 들었을까요? 만원. 그렇죠. 100만원 나누기 100개 하니까 한 개당 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수주량이 많아서 200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면 볼펜 한 개당 달세는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한번 볼까요? 달세는 얼마 지급했을까요? 100만원. 볼펜은 몇 개 생산했습니까? 200개. 100만원 나누기 200개 하면 5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업도가 증가하게 되면 한 개당 고정원가는 감소하죠.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혼합원가는 즉
준변동비와 준고정비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즉 조업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관계없이, 즉 많이 생산하거나 작게 생산하거나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로 구성된 원가이다. 그렇죠? 고정비와 변동비가 섞여 있다고 혼합 원가랍니다. 예, 따라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번. 자, 이 문제 놓으면 많은 수험생들이 와, 짜증난다. 또 계산하는 거 나왔네.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거 공식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왜 필요한가도 아시고 보시면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가회계에서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의 배분이죠. 배분해야지 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 당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7만원.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얼마다? 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서 실제로 쓴 돈이 7만원 썼단 말입니다. 다음,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700시간이고, 왜? 이거 필요하겠죠?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분하니까.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95원인 경우, 배부 차이는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상 개별원가를 말하는데요. 항상 예정 배부율, 실제 배부 기준량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정상 개별 원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개별 원가는 실제 배부 기준량 곱하기 실제 배부율,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정 배부율로 계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700시간 곱하기 95원을 하게 되면 66,500원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66,500원을 가지고 갔었는데 실제로 쓴 돈은 얼마다? 7만원을 썼습니다. 내가 가져갈 때 많이 가져갔습니까? 작게 가져갔습니까? 작게 가져갔죠. 왜? 66,500원을 가져갔는데 7만원을 사용해버렸으니까 작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대가 아니라 과소 배부입니다. 얼마? 3,500원 작게 가져갔죠. 그래서 3,500원 과소 배부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 실제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다니까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00시간 곱하기 95. 이거는 충분히 요 문제로도 간단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배부율이 어떻고, 여기에 보면 실제 발생액이 어떻고, 예정 발생액이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거부감을 가지는데요.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놀러 가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정 배부액이라는 것은 내가 놀러 갈 때, 이 정도 하면 충분하겠네 하고 가져가는 돈, 그게 예정 배부액이고요. 실제로 놀러 가서 쓴 돈 있죠? 그게 실제 배부액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때 5만원 가져갔는데 3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쓴 것은 2만원 많이 가져갔잖아요. 2만원 과대 배부된 거고요. 내가 5만원 가져갔는데 7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2만원 작게 가져갔잖아요. 그것이 2만원 과소 배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 뜻만 잘 아시면 생각보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보조부분 원가 배부 방법 중 가장 정확한 배부 방법.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원샷 원킬 그게 있죠. 요점 정리 파일에 분명히 강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마 보시면 와, 정말 비슷한 문제 많이 나왔다. 그게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 정말 많이 나왔다 라고 하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그게 사실은 다 있는 내용들이죠. 자, 우리 배분법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법,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이 있습니다. 직접 배분법은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n분의 1로 나눠 버리는 것이 직접 배분법입니다. 즉 A와 B의 상호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나누어 버리는 거 직접 배분법. 장점, 계산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단점, 당연히 원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정확하지 않겠죠. 제일 좋은 것은 상호 배분법. 용역 간의 관계, 수수관계를 완전히 고려한 방법입니다. 장점, 원가가 제일 정확합니다. 단점, 계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단계 배분법은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의 중간 정도 됩니다. 가슴에 안 와 닿는다고요?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다른 예를 가지고 딱 맞는 예는 아닙니다만 다른 예를 가지고 한번 가슴에 와닿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신 적 있죠? 좋습니다. 4명이 떡볶이 먹으러 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떡볶이를 4만원치 시켰습니다. 이때 자, 4만원 다 먹고 돈 낼 때 더치페이 n분의 1로 쪼개서 내는 거, 만원씩 내 해서 4만원 내는 거 직접 배분법입니다. 두 번째, 상호 배분법은 많이 먹은 사람, 니 많이 먹었잖아. 니 15개 먹었으니까 15,000원. 니는 12개 먹었으니까 12,000원. 니는 8개 먹었으니까 8,000원. 니는 7개 먹었으니까 7,000원. 네, 해서 이렇게 먹은 개수대로 돈을 받아서 내는 거.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일단 5,000원씩 다 내. 5,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원은 네가 좀 많이 먹었잖아. 니는 7,000원 내, 니는 3,000원 내, 니는 5,000원 내. 이래서 나머지 2만원 맞춰서 내는 거. 단계 배분법. 보십시오. 직접 배분법은 계산하기가 가장 편합니다. 간단합니다. 단점으로는 많이 먹은 사람이나 작게 먹은 사람이나 똑같이 낸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원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호 배분법 제일 좋잖아요. 많이 먹은 개수만큼 돈을 내니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먹을 때마다 노트에다 적어놔야 됩니다. 니 몇 개 먹었는데, 니 2개 먹었지? 아닌데 내 굵은 거 먹었는데 옥신각신합니다. 하지만 원가는 정확합니다. 상호 배분법. 단계 배분법은 일정 부분 한 절반 정도는 직접 배분법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를 상호 배분법으로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배분 방법은 상호 배분법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함. 자, 이런 자료가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참 어려워합니다. 이거 공식 요것만 조금 알아주시면은 그냥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게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이걸 아시려고 노력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매번 출제되지 않습니까? 이거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시는 분들 가까운 미래에 또 전산 세부 2급 공부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또 나옵니다. 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면 어떻게 절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절개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실 수 있도록 그래 너 한번 나와라. 내 무조건 맞추어 줄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요거 자료 그대로 적었고요. 자, 이런 평균법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입선출법보다 평균법이 더 쉽습니다. 자, 먼저 물량의 흐름을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T자 계정으로 제공품입니다. 먼저 기초 제공품 수량 200개 30%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의 착수 수량 600개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완성품 수량 1000개네요. 적었습니다. 기말 제공품 수량 몇 개? 100개. 완성도가 50%입니다. 그대로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선입선출법은 이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만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걸로만 구해집니다.
자, 우리 문제에 물어본 것은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가공비죠. 가공비란 갈고 닦고 쪼는 거.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이 됩니다. 단기 완성품 수량 몇 개? 1000개. 그리고 기말 제공품 수량 몇 개? 100개. 그러면 몇 개가 재료비가 됩니까? 1000개. 두 번째, 가공비입니다. 가공비는 단기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입니다. 그래서 단기 완성품 수량 1000개, 기말 제공품 수량 100개 곱하기 50하면 1050개. 정답은 1050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공식에 대입해서 풀면 아주 간단하게 풀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풀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 회계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자, 우리 하나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공비입니다. 자, 가공비란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갈고, 닦고, 조이고 하는 것을 가공비랍니다. 자, 가공비가 되면 단기 완성된 게 몇 개입니까? 1000개. 1000개가 완성됐단 말은 재료가 투입돼서 100% 가공이 되었단 말입니다. 맞나요? 100% 가공이 되지 않으면 완성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공비 일단 1000개는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이 뜻을 또 알아주시면 돼요. 완성했다 치면 몇 개가 완성한 거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제품이 100개가 지금 같은 라인에 들어가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20%라면 100% 환산하면 몇 개 완성된 거로 보면 될까요? 20개.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라인에 100개가 지금 투입됐습니다. 이 전체가 70%가 가공이 되었다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100% 완성된 거로 환산을 하면은 몇 개 완성된 거로 보면 될까요? 100개가 70%, 100개 전체가 70% 완성됐으니까 70개 완성된 거로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기말에 남아있는 게 100개가 있는데 그게 완성도가 50%입니다. 100% 완성되었다고 본다면 몇 개 완성된 거로 보면 될까요? 50개. 그러니까 요거 가공비 1000개 들었고요. 여기는 가공비가 얼마? 50개. 그래서 1050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지만 공식을 좀 외워주시면 우리가 시험에 나왔을 때 금방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거네요. 자, 납세 의무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3조에 납세 의무자가 의외로 조금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는 개인도 되고요.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법인격이 없는 사단, 기타 단체가 다 포함됩니다. 여기는 사업자, 그러니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1번 맞습니다. 부가세는 각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 우리 총괄 납부 사업자로 들어보셨습니까? 총괄 납부 사업자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고 납부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총괄 납부 사업자가 되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지점이 있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있는데요. 각 사업장이 사업자 번호가 다 같습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는 사업자 번호가 다 다르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번호가 같고요. 본점 또는 주 사무소에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끔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부가세는 담세자와 그리고 납세 의무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담세자는 부가세로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 소비자가 되겠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됩니다. 예,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 틀렸죠? 여기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영리 목적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다. 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이거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즉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지만 용역의 수입,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간주되어 과세되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한다? 간주 공급이죠.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거게? 자, 간주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간주 공급은 했다 치고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내야 되는 겁니다. 자, 간주 공급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특징,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시험에 나오면 매출이면서 건별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과세는 시가과세입니다. 시가과세. 왜? 원가 과세가 있고요. 시가과세가 있잖아요. 시가과세입니다. 최초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공급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매입세 공제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자가공급, 면세 사업에 전용한다든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이거 자가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 우리가 재화가 사용되면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공급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해 생산한 재화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가세 내야 된단 말입니다. 사업상 증여입니다. 과세 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 또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특정인이란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주주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주는 거 말하는 겁니다. 관계자. 그리고 예외, 거래처에 경품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에 이거 견본으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화장품 살 때 견본품 끼워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로 배포하는 경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네요. 자, 이게 보면 판매 목적 사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매출이면서 건별, 즉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가과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예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는 원가과세입니다. 취득 원가로 과세하게 됐다는 거. 이놈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리고 폐업 없이 잔존 재화는 폐업일에 본인에게 팔았다 치고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간주 공급의 예외가 있습니다.
자, 간주 공급의 예외입니다. 자, 이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면 부가세 내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선생님, 참 이상하네요. 조금 전에 타 사업장에 반출하게 되면 원가 가세이며 세금 계산서 교부해야 된다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아닌데요. 그게 다른 거죠.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해서 반출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부가세 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업상 기술 개발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그리고 광고 선전을 위한 상품의 진열, 조금 전에 나왔죠.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비 변산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사용인이란 말은 직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리 부생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직장 체육회비, 그리고 직장 연회비 관련 재화, 그리고 경조사, 명절, 기념일 관련된 재화로서 1명당 10만원 이하의 재화, 이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하는 거,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거,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기부가 되겠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내용, 이것이 전산세무에도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과세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직장 연회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거 간주 공급의 예외에 해당되죠? 아닙니다. 사업을 위하여 착용하는 작업복, 우리 사용인에게 제공되는 거, 그리고 작업모,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아니죠.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정정하는 경우, 정답은 4번인데요. 이 말 보면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자, 이 말 중에서 정확하게 틀린 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 자, 여기 보면 불특정 다수에게 정리하는 경우, 이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잖아요. 이게 특정인입니다. 특정인에 해당이 되어서,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이 되잖아요. 자기의 고객이라. 여기서 특정, 불특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하고 아주 생판, 내 태어나서 처음 본다, 전혀 관계없는 사람한테 줬다. 그건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단골 손님한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뭐 이거 가장 간단하잖아요. 공급 품목은 아니죠. 작성년월일 세금 계산서가 태어난 날 맞고요. 부가가치세 당연히 있어야 되고, 공급가, 세액, 그리고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름으로써 우리 전산에게 1급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 방금 했던 이 내용들 중에서 자, 이런 내용들 있죠? 이 내용을 열심히 적으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아래에
이메일 주소 적어 주시면 바로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줄을 꺼주시면서 공부하시면 학습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채택하시고요. 물론 이메일을 받고 나면은 메일 주소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5점씩 올라가신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금 꾹 한번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